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네 번째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그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과 재개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 디딤 영상에서는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이해, 그리고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영향이라고 하는 소단원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이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학습 목표입니다. 도시계획과 재개발을 이해하고 도시재개발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미리 보기입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는 도시계획의 의미와 시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도시재개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도시재개발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계획의 의미와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공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계획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계획은 건축물이라든지요, 또는 도로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 또는 공원을 어떻게 놓을 것인지, 아니면 뭐 치안과 관련되는 어떤 시설들은 어떻게 놓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활동과 조화롭게 배치를 하는 건데요. 인구라든가 교통량 또는 주택, 그리고 이 지역이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대전, 전부 다 도시들마다의 각자의 특징이 있고 인구수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산업 구조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각자 다 다른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도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서 도시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도시의 경쟁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계획해서 재난지능형 교통 시스템, 지하 시설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도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이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는 요즘에는 쓰지 않고요. 스마트 시티라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 자, 우리 바로 뒤에 선생님이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시가 크니까 아예 서울 도시계획 포럼이라고 하는 서울 도시계획 포털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서울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도시계획 알림이 뭐 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서울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홍보 같은 것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2030 대구 도시 기본 계획이라 그래서요. 이런 대구 같은 광역시들도 도시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시민들의 참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는 이 지자체 행정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시민들도 요즘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기도 지금 대전 도시 기본 계획과 부산 도시 기본 계획 등 각 도시들마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스님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그랬죠. 스마트 시티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세종시가 바로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스마트 거리, 스마트 공원, 스마트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이 세종에 가봤더니 차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가로등이 꺼졌다가요, 차가 달리게 되면은 도로에 가로등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어떤 공원에서의 어떤 위급 상황이라든가 공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세종에 갔더니 굉장히 좋았던 것이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외곽에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해서 횡단보도에 불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도 스마트 시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 1월 달에 대구에서도 이런 스마트 시티 어떤 포럼을 열고요. 심포지엄을 열고 어떤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또 개념들 나오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뭐 상수도 원격 검침, 스마트 헬스케어, 그 다음에 AR, VR 스마트 공원,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그쵸? 그리고 자율주행 실증 도로, 그 다음에 관광정보 시스템, 뭐 이런 스마트 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1을 또 볼게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과 변화 모습인데 각 3개 정도의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1960년에서 79년도는 서울이 이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시기였고요. 인구가 너무 빨리 급증하다 보니까 이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을 갖추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상하 수도를 확충한다든지 도로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때 이루어졌던 주요 계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복개 및 고가도로 건설하고요. 여의도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여의도 개발 지금 밑에 뭐가 세워지는 모습입니까? 네, 국회의사당이 세워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겠죠.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했습니다. 자, 2기 시기는 1980년에서 2000년 시기인데요. 이 서울의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과 서울 인구 및 기반 시설의 어떤 포화를 대비한 어떤 완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부도심 지역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교통시설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잠실지구가 이때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와 남산 1호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울의 교통이 훨씬 더 좋아졌고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지속 가능한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질적 변화로 가는 시기고요. 이때 바로 청계천이 복원되었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선제 이런 거를 시행했었죠. 그리고 서울의 도심 역사 문화를 보존해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로도 만들었고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조성돼서 이때 이제 MBC도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상암 평화공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그 호노호노 쌤의 지리교실 안에 한국지리 자료라고 하는 또 채널이 있어요. 그 안에 서울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시 재개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재개발이라는 것은 환경이 열악한 이런 아주 슬럼이라고도 하죠. 이런 건물이나 지역들을 철거, 수리, 개조해서요.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어떤 시설을 준비하고 갖춘 게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도시가 좀 무계획적이었고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어떤 많은 기반 시설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주택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 재개발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요. 토지 이용을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 재개발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시재생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런 어떤 문제를 가진 도시들에 대한 재생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사업단도 있고요. 대구도 그 사업단 아래에서 보게 되면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홈페이지도 있어서 대구시에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죠. 이제 달동네라고 합니다. 달동네, 그쵸? 집가가 싸고 이제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싸게 이제 어떤 주거지를 마련하기 좋았던 곳이어서 이렇게 경사진 곳에다가 뭐 기반 시설도 없죠. 이런데 지금 차가 들어와서 만약 불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방도로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지역들이 요즘에 우린 재개발됐다 보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이렇게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치울 만한 어떤 나라의 여건이나 도시의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서양도 유럽도 이렇게 낙후되어 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놀고 있고요. 뭐 하수구라든가 이런 정비들도 대체로 안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 집들도 대충 판잣집으로 지어져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도시 재개발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우선 도시 재개발 사업은요, 대상 지역에 따라서, 어디를 도시 재개발하냐에 따라서 도심 재개발과 산업지역 재개발과 주거지 재개발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도심은 상업 업무가 되게 발달한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불량 주거지라든가 건물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상업 및 업무 지역으로 변화시켜서 또 토지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보통 빌딩이 고층으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나요? 도심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지역 재개발인데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아주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있지요. 구미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부터 만들어진 어떤 공업지역 중에 굉장히 낙후되고 또는 위험한 이런 공장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현대식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뭐 현대식 시장이나 주거지역들로 이 산업단지 주변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그게 바로 산업지역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재개발은 주거지 재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열악한 주거 환경들을 개선해서 보통 좀 안타까운 게 뭘로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 대부분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 지금 수복 재개발이라 그래서요, 철거 재개발과는 조금 다른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수복 재개발의 모습인데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서 이런 수복 재개발 뿐만 아니라 보존 재개발도 있고요, 철거 재개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아마 보는 것은 철거 재개발일 것 같아요. 철거 재개발은 완전히 그 어떤 시설들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설로 만드는 방식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본도 많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좀 빚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변화가 있겠고 가장 이제 어떤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가능하겠죠. 자, 보존 재개발은 말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을 목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두고요, 환경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로 보존 재개발입니다. 대부분 역사 문화적인 어떤 그런 지역들, 이 보통 보존 재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수복 재개발은 철거 재개발과 보존 재개발 어느 정도의 사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개조해서 보완하는 도시 재개발 방식을 수복 재개발. 우리 집으로 본다면은 리모델링 같은 그런 형태가 바로 수복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의 예시와 산업지역 재개발의 예시, 주거지 재개발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여기 상업 업무 지역으로 바뀌는 모습들 도심 재개발이고요. 산업단지 지역들이 쇼핑센터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주거지로 변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낙후된 환경들이 바뀌면서 아파트가 세워지는 어떤 모습들, 이게 바로 주거지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모습들 한번 봤는데요.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산 지역의 이런 낡은 주거지들이 이제 재개발이 되면 이런 아주 산업, 이런 어떤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또는 업무가 발달한 지역으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도심 재개발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표적인 이제 주거지 재개발의 모습이죠. 아래쪽이 과거예요. 네, 청량리와 답심리 일대 여기가 이제 지금 위쪽 지역처럼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열악한 주거 지역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뒤에 완전 경관이 바뀌었죠. 아주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시와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좀 낙후되어 있던 이런 공업 지역들을 이런 식의 어떤 아파트형 공장이나 스마트 공장으로 지금 좀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산업단지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인 도시계획과 재개발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도시계획과 재개발이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도시 경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뜻합니다. 도시의 겉모습이에요. 산업화 시대의 도시 계획은 어떤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하다 보니까요. 대부분 도시의 경관들이 좀 약간 획일적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고층화돼서 집약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들과 이렇게 조화를 못 이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어떤 도시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떤 무조건 경제적인 측면만을 맞추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을 반영한 어떤 경관,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것도, 녹지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노후화된 어떤 기반 시설이나 주거지가 이제 개선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관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데 어떻게 주로 됩니까? 고층 건물이 주로 들어서고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이 다 바뀌는 거죠. 네. 지금 여기 강남 일대의 스카이라인인데 지금 굉장히 높은 이런 건물들이 큰 대로 양쪽으로 쫙 늘어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도시 재개발은 이런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서면서 굉장히 획일화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 좀 탈피하려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효율성, 어떤 경제성만 놓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놓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요즘에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어떤 스카이라인 경관인데요. 이 지역이 부도심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신시가지, 센텀시티나 마린시티가 만들어졌는데 백스코 또는 이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상센터 같은 그다음에 누리마루 같은 국제회의장 같은 것들이 세워지면서요. 이 지역에 아주 고층 빌딩들, 주거지들, 상업 어떤 이런 주상복합형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죠. 이게 바로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해운대 지역이죠. 이게 바로 저 뒤에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인데요. 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요 포스코의 L시티 이제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바로 바다 앞에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호텔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해운대 지역의 어떤 전경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들 또는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어서 아주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번에는 주민 생활의 변화입니다. 도시계획 및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요. 주민 생활에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있게 되지만요. 그리고 뭐 보면은 굉장히 안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들이 적절하게 들어오면서 삶의 질도 개선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과 재개발 과정 속에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높은 입주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없어서 이곳에 원래 살던 분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죠.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여기 살았는데 오랫동안 좋은 환경을 나중에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지역과 주변 지역과는 어떤 교류가 단절된다든지요. 그리고 협력이나 이런 어떤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어떤 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민주적인 절차로 도시계획과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3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도시 재개발을 하고 재정착 과정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원주민 몰아내는 재개발 결사 반대 이런 말들이 있죠.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면서 좀 낙후된 환경 속에서도 좀 참고 사셨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상업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갈 곳 없는 철거민은 피눈물로 투쟁 이렇게 해서 어떤 용산 지역이 아까 좀 전에도 우리 봤었는데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좀 힘든 거죠. 다시 원래 그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축되어 있죠. 도시 재개발이 무조건 모든 분들한테 나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지역이 개선되면서 좋은 점도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보는 거죠. 네. 이런 갈등을 겪다가 또 심지어는 어떤 이런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재개발 문제는 또 이런 것들 경축이라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어떤 재개발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재개발이 갈등이 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탐구활동입니다. 다양한 도시 재개발인데요. 광주광역시 계림지구 도시 재개발 사업은 푸른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와 그 다음에 전문가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모여서 이 푸른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이제 같이 모여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자료 5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과거의 지역들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세워지는 철거 재개발로 갔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재개발과 아래쪽 자료 4의 재개발과 자료 5의 재개발은 분명 다른 특징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도 한번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4와 자료 5를 어떤 참고해서요. 재개발 사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생각해 보고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낙후 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모든 별로 얘기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시간에 뭐 배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단원 네 번째 지역 개발과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꼭 확인학습 들어가서 푸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